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째 흔들렸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때 16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80달러대로 주저앉았는데 대한민국 주유소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국면에서 세계 1위 산유국 사우디가 한국에 월세를 내고 자기 기름을 맡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난달 이 채널에선 중국이 황산 한 방울로 한국에 목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간 우리도 누군가의 목을 쥐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상대가 하필 중동 산유국 세 나라라면 말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호르무즈가 막힌 이 4월 한복판에서 사우디와 쿠웨이트와 UAE는 한국 지하 80m 화강암 금고안으로 자기 기름을 들여보내고 거기에 인대료까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유가가 168달러 고점을 찍고 주유소 가격이 2,000원을 넘긴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 지갑이 더 크게 무너지지 않은 이유, 나프타 폭등에도 공장이 멈추지 않은 이유가 정확히 이 월세 구조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쟁 뉴스가 뜰 때마다 보이던 대한민국 취약 프레임이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바뀝니다. 4월 초 주유소 풍경부터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전국 곳곳 주유기압 숫자가 한 주 만에 몇백 원씩 올라가더니 보통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주유소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줄줄이 나왔습니다. 퇴근길 차량은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줄이 섰습니다. 같은 시간 석유화학 공장 앞에서는 나프타를 실은 탱크로리가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원료가 제때 들어와야 돌아가는 공장들은 그 탱크로리의 도착 시간을 시계처럼 지켜봅니다. 그 시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한 달이었습니다. 시작은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이란이 봉쇄 선언을 내린 직후 중동에서 나오던 원유의 주 통로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평시에는 이 좁은 해협을 하루 1,700만에서 2,000만 배럴이 통과합니다. 그 수치가 한때 380만 배럴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 가까이가 한 구간에서 막힌 것입니다. 유가는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봉쇄 선언 직후 두바이유는 배럴당 168달러 75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같은 주 WTI도 100달러를 넘어섰고 브렌트도 103달러 선을 찍었습니다. 10달러 오르면 뉴스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 주 만에 30달러가 넘게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이 채 안 돼 이 숫자는 다시 절반 가까이 빠졌습니다. 4월 17일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을 발표하자 WTI는 83달러 85센트, 브렌트는 90달러 93센트로 주저앉았고 168달러를 찍었던 두바이유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뉴스창에 뜨는 80달러, 90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한 달 사이에 168달러까지 튀었다가 반토막 가까이 내려온 이 진폭 자체가 우리 주유소 영수증에 리터 2,000원을 찍어놓고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주유소 영수증, 난방비 고지서, 항공권 가격, 택배비, 마트 계산대 숫자. 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추경을 확정했습니다. 총 규모 26조 2천억 원. 그 안에는 석유 화학사에게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수급 지원 예산 4,695억 원이 들어있었고 석유 비축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 1,584억 원이 따로 편성됐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로 돈을 태워 일상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리에서 보이는 장면은 그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2,000원을 넘긴 주유소 전광판과 멈춰선 나프타 탱크로리, 뉴스 밑줄로 지나가는 168달러와 80달러. 많은 사람은 이 장면들을 각자 따로 기억했습니다. 기름값은 기름값이고 공장은 공장이고 유가는 유가로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한 달 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순간 기름을 숨겨둔 지하 창고가 9군데 있습니다. 울산, 여수, 거제, 서산, 평택, 구리, 용인, 곡성, 동해. 이 9기지의 총 저장 능력이 1억 4,600만 배럴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한국석유공사 공식 숫자입니다. 여기에 정유사들이 민간 차원에서 따로 비축해둔 물량까지 합치면 정부가 약 1억 배럴, 민간이 약 9천만 배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더하면 1억 9천만 배럴,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가 대략 270만 배럴 수준이니 단순히 나눠보면 약 7개월치 숨통이 땅 밑에 쌓여있는 셈입니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숫자라 한 장면만 바꿔서 보시죠. 여수에 있는 지하저장고는 단일기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깊이 30m, 높이에 안쪽 동굴 길이만 14km.
한강 다리 위에서 강 수면까지의 높이가 대략 25에서 30m 정도 됩니다. 그 높이의 동굴이 여의도 몇백 길이로 땅 밑에 뻗어 있고 그 안에 4,975만 배럴의 원유가 담겨 있습니다. 울산 기지는 이보다 더 깊습니다. 지하 80m, 화강암 안반층 안에 1,030만 배럴을 저장합니다. 화강암을 뚫고 만든 동굴에 지하 수압을 이용해 원유가 물 위에 살짝 떠 있는 구조. 물이 원유가 새는 방향을 아예 막아주는 욕조 같은 설계입니다. 이 창고들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닙니다. 첫 비축기지는 40년 넘게 전에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산업 전체가 유가 한번 튀면 휘청이는 나라였기 때문에 정부는 오랫동안 조용히 지하 동굴을 파왔습니다. 여수가 뚫리고 울산이 뚫리고 거제가 뚫리고 서산, 평택, 구리, 용인, 곡성, 동해가 차례로 이어지면서 지금 1억 4,600만 배럴이라는 국가 단위 금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국면에서 정부는 그 금고를 한 번 더 확장하기로 합니다. 4월 11일 통과된 전쟁 추경에는 석유 비축을 조기 확대하는 예산 1,584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130만 배럴을 기존 계획보다 빨리 쌓아 올립니다. 원래는 2030년까지 채우기로 했던 물량을 전쟁이 열리자마자 앞당겨 밀어넣은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석유 비축 계획은 5차까지 업데이트돼 있고 그 5차 계획의 중간 목표 일부를 전쟁 한복판에서 미리 달성해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혔고 유가는 168달러를 찍었는데 지하에는 7개월치 숨통이 이미 쌓여 있었고 정부는 그 위에 130만 배럴을 더 얹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흔들리는 대한민국, 땅 밑에서는 오히려 창고를 채우는 대한민국. 같은 한 달이 두 장면으로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 금고에는 우리 기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이상한 일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6일 울산항에 유조선 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었는데 주인이 한국 정유사가 아니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 KPC, 그러니까 세계 5위권의 산유국이 주인이었습니다. 같은 달 3월 25일, 이번에는 여수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사 ADNOC가 200만 배럴을 여수 지하기지에 내려놓습니다. 쿠웨이트는 울산에 총 400만 배럴, UAE는 여수에 총 400만 배럴 계약이 잡혀 있었고 3월에 그 계약 중 절반씩이 실제로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우디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그 사우디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국 지하에는 중동 세 나라 합쳐 약 1,330만 배럴의 원유가 맡겨져 있습니다. 서울이 맡은 게 아닙니다. 도쿄가 맡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반도가 세계 최대 산유국들의 기름을 지하 깊이에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방향입니다. 이 세 나라는 한국의 기름을 공짜로 맡기지 않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빈 탱크 공간을 빌려 쓰는 개념이어서 산유국이 한국 쪽에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인데 이번엔 건물주가 한국이고 세입자가 사우디, 쿠웨이트, UAE입니다. 산유국이 한국에 월세를 내고 있다는 말은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에 적혀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월세를 받고 세입자가 원할 때 물건을 꺼내갑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에는 한 가지 조항이 더 붙어 있습니다. 수급 위기가 왔을 때 그 탱크 안에 들어있는 물량에 대해 한국이 먼저 사겠다고 손을 들 수 있습니다. 국제 공동비축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조금씩 다져온 제도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놀려두던 창고에서 외화를 벌면서 동시에 유사시 바로 꺼낼 수 있는 급행 티켓을 손에 쥐게 된 셈입니다. 산유국 입장에서는 자기 기름을 아시아 소비지 바로 옆에 미리 가져다 둘 수 있고 봉쇄나 제재 같은 정치적 변수가 터졌을 때 전진기지 역할을 해줍니다. 서로가 얻는 게 다른데 방향만 반대일 뿐 둘 다 남는 장사인 구조입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한지 숫자 하나로 체감해 보시죠. 4월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두바이유는 168달러를 찍었습니다. 평시의 2배 수준입니다. 만약 한국 지하에 이 1330만 배럴이 없었다면 그리고 정부가 따로 쌓아둔 1억 9천만 배럴이 없었다면 국내 주유소 가격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00원대에서 훨씬 더 위로 튀어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봉쇄 국면에서 주유소 전광판이 2,000원을 넘기긴 했지만 그 선에서 멈춰서고 2,500원이나 3,000원까지 한 번에 달려가지 않은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하 80m 아래에 있는 남의 나라 기름과 그 기름에 우리가 쥐고 있는 우선 구매권이 같이 버텨준 덕분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붙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아시아에는 기름을 잠깐 맡길 만한 후보지가 여럿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그런데 산유국들이 실제로 돈을 보낸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데 한 곳에 네 가지가 모여있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창고, 공장, 항구, 고객입니다. 먼저 창고, 여수의 단일지하 저장고는 세계 최대입니다. 그 옆에 울산, 거제, 서산이 더 붙습니다. 산유국 입장에서 수백만 배럴을 당장 밀어 넣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자체가 아시아 어디에도 이만큼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 그러니까 정제 능력입니다. 한국의 하루 정제 능력은 336만 배럴, 세계 5위입니다. 사우디가 328만 배럴, 이란이 246만 배럴이니 정제 능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두 산유국보다 위에 있습니다. SK 울산 컴플렉스 하나가 하루 84만 배럴을 돌리는데 단일 부지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원유를 그 자리에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로 바꿔내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항구입니다. 세계 최대급 유조선 VLCC는 한 척이 200만 배럴씩 실어 나릅니다. 이 크기의 배가 직접 접안할 수 있는 항구가 아시아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울산과 여수는 가능합니다. 배에서 내린 원유가 바로 옆 지하 동굴로 또 그 옆 정제 공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고객입니다. 동북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쓰는 세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이 세 소비지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뽑아 위로는 중국, 옆으로는 일본으로 반나절 거리에 팔 수 있습니다. 창고, 공장, 항구, 고객 이 네 가지가 한 지붕 아래 모여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사실상 한국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산유국이 아시아의 전진기지를 두려고 할 때 다른 후보는 그림이 이만큼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 정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정유소 폐쇄가 이어지면서 정제 능력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정제가 줄면 창고로서의 가치도 같이 줄어듭니다. 싱가포르는 거래 허브지만 저장 용량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국 수요가 워낙 커서 남이 맡길 자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일상 안으로 한 번 더 내려옵니다. 미국 서부 해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와 워싱턴과 하와이에서 뜨는 항공기의 85%는 한국에서 만든 항공유로 납니다. 미국 전체 항공유 수입으로 넓혀봐도 한국산 비중이 71%입니다. 호주 경유의 25%는 한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호주 전체 정제연료 수입 의존도가 70%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나가는 정제유 한 방울이 어디에서 비행기를 띄우고 어디에서 트럭을 굴리는지 생각해보면 창고, 공장, 항구, 고객이 왜 중요한지 직관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지난달 이 채널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낼 차례입니다. 지난 영상 제목이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239만 톤 수출국의 역설. 중국이 황산 수출을 다음 달부터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줄에 세계 가격이 한 주 만에 125% 뛰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황산은 비료를 만들고 반도체 세정을 하고 배터리 전구체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우리 식탁의 양파 가격과 스마트폰 출시 일정과 전기차 계약서까지 한 번에 흔들었습니다. 그 영상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양으로는 세계 5위 수출국이지만 구조로는 원료와 순도 몇몇 구간에서 남의 손에 목이 잡혀 있는 나라라는 것. 그래서 한마디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문장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정확히 같은 시간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의 목을 쥐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소는 울산과 여수 지하동굴이었고 상대는 중동 세 나라였습니다. 중국이 황산 한 방울로 우리를 흔들던 같은 주에 사우디와 UAE와 쿠웨이트는 한국 지하에 자기 기름을 맡기며 월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정학에 같은 달력 위에서 한쪽은 우리가 잡힌 쪽, 다른 한쪽은 우리가 잡은 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잡은 손은 기름 저장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치를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항공기의 85%, 호주 경유의 25%, 미국 전체 항공유 수입의 71%. 만약 어느 날 한국 정유사사가 수출 물량을 의도적으로 조이면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의 공항 활주로, 그리고 호주 동부 도시들의 연료 공급이 같은 주에 출렁거립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라 수칠 위에 그려지는 현실입니다. 지난 황산편에서 우리가 느꼈던 답답함에 정확히 반대 자리에 우리를 향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 손을 당장 세게 쥘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제 공동 비축의 우선 구매권은 자동으로 발동되는 장치가 아닙니다. 산유국의 기름이 먼저 해외로 팔려버리면 한국이 우선으로 살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정제품 수출을 함부로 조이면 장기 계약과 정치 관계가 같이 흔들립니다. 지렛대를 가졌다는 사실과 그 지렛대를 잘 쥘 줄 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3월 울산 기지에 중동 산유국 A사의 원유 200만 배럴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 90만 배럴이 한국 정유사가 아니라 제3국으로 팔려나간 것입니다. 과정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A사 담당자가 한국 쪽에 국내 정유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을 남겼고 그 말이 오가는 사이 해외 구매자에게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그러니까 창고 주인이 우선 구매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90만 배럴을 어떤 경로로 다시 확보할지 협상이 들어갔고 계약서에 사전 통보 의무 조항을 새로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해외 정유사가 제3국 판매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에 먼저 알리도록 문장을 한 줄 더 적어 넣자는 제안입니다. 별것 아닌 조항처럼 보이지만 없다는 이유 하나로 90만 배럴이 통째로 날아간 것을 보면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업계 안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쪽은 한국석유공사의 현장 실수로 봤습니다. 다른 쪽은 처음 제도를 설계하던 시절부터 이어진 구조적 공백으로 봤습니다. 한쪽은 사람, 다른 한쪽은 시스템. 다만 두 해석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보관자 마인드로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창고를 잘 짓고 탱크를 잘 관리하고 입출고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창고한 물량이 어디로 어떤 가격에 팔리는지 결정하는 테이블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앉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테이블은 어디에 있는지 보면 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전 세계 원유와 정제유의 실물 거래를 움직이는 이른바 4대 글로벌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트라피구라, 비톨, 머큐리아, 글렌코어. 이 네 곳의 아시아 거래본부는 모두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도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싱가포르입니다. 한국은 창고를 지었고 정유 공장을 돌리고 한국까지 내줬는데 그 거래의 수수료가 찍히는 책상은 바다 건너 싱가포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중앙은행 기능과 금융감독과 규제가 한 기관에 모여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삼아 법에 금지되지 않은 건 허용하고 대신 위반하면 세게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원자재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한국의 금융제도는 그 정반대 축에 있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로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이 나뉘어 있습니다. 안전한 체계지만 여기에 원자재 거래라는 업계 특수 영역을 빠르게 끌어안기에는 허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창고, 공장, 항구, 고객까지 다 갖춰놓고도 거래 책상 하나만 바다 건너에 두고 있는 이유가 이 제도 차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기서 끝났다면 뿌듯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창고 세계 최대, 정제 세계 5위, 산유국이 월세를 낸다. 그런데 진짜 점검해야 할 자리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열어놓은 창문이 닫히기 전에 지렛대와 허점을 동시에 봐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지갑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야 할까요? 4월 13일, 미국은 호르무즈의 대이란 역봉쇄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미 군함 15척이 동원돼 이란 관련 선박을 선별해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홍해 봉쇄 카드를 꺼내 맞섰고 국제유가는 이 사이를 매일 오르내렸습니다. 4월 17일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개방을 발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진전을 언급하자 다음날 종가는 WTI 83달러 85센트, 브렌트 90달러 93센트로 주저앉았습니다. 168달러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빠진 숫자입니다. 그 사이 한국 정부는 대체 원유 확보 계획을 빠르게 밀어붙였습니다. 4월에 4,600만 배럴, 5월에 7,200만 배럴, 두 달 합쳐 1억 1,800만 배럴을 다른 경로로 끌어오기로 한 것입니다. 5월 물량만 놓고 보면 평시 대비 82% 수준입니다. 주요 경로는 사우디 동부유전에서 홍해 얀보항까지 이어지는 1200km짜리 우회 송유관, 이른바 페트롤라인입니다. 하루 500만 배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이 파이프가 호르무즈를 돌아서 원유를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의 장면을 하나로 합치면 전쟁 뉴스 한 줄이 내 지갑까지 오는 길은 한 겹이 아니라 세 겹을 통과해야 한다는 게 보입니다.
첫 번째 겹은 비축입니다. 1억 9천만 배럴의 국가 창고가 가격이 뛰는 속도를 한 템포 늦춰줍니다. 두 번째 겹은 정제입니다. 하루 336만 배럴을 돌리는 공장이 원유 가격과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가격 사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듭니다. 세 번째 겹은 공동 비축입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가 맡겨둔 1330만 배럴과 그 위에 걸린 우선 구매권이 유사시에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세 겹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 168달러 고점이 내 주유소 영수 중에 2,500원이나 3,000원이 아니라 2,000원대 초반에서 한 템포 멈추는 그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뉴스 화면이 중동을 비출 때 보아야 할 건 유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비축 탱크 숫자, 정제 가동률, 공동 비축 물량과 우선 구매권이 같이 움직이는지입니다. 창고는 이미 우리 손안에 있었고 다만 그 창고 열쇠를 진짜로 쥐는 방법은 아직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종이 한 장이 빠진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 거래 책상을 바다 건너에서 한 걸음 안쪽으로 당겨오는 일, 전쟁이 열어놓은 이 창문 동안 한국이 해야 할 숙제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전쟁 뉴스 뒤에 있는 내 지갑 이야기는 언제나 결국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유가 168달러가 찍힌 그날, 사우디는 이 반도의 지하에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를 기억해 두신다면 다음에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는 뉴스가 뜰 때 보시는 그림이 전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